엄마, 이왕 오셨으면 눈치껏 계셔야죠. 미정이 순자에게 얘기한다. 이 집에서 기생충처럼 굴지 말라고. 사위인 도철이 장모인 순자에게 얘기한다. 식탁이 뒤엎어지고 순자는 몸을 움츠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밖은 화려해도 내 삶은 구석일 뿐이구나.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분당 신도시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아파트 단지는 마치 거대한 성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25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건물 외벽을 덮은 화려한 커튼홀 유리는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고, 단지 입구의 대형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곳곳에 조성된 조경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했습니다. 잔디는 한 올 한 올이 같은 높이로 다듬어져 있었고, 꽃밭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색색의 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차량만 봐도 이 아파트 단지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아이들은 모두 깔끔한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단지 내 카페에서는 주민들이 한 잔에 2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이야기나 자녀들의 유학 계획, 부동산 투자담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708호에 거주하는 김순자는 올해 65살로 딸 미정과 사위 도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42살의 직장 여성으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도철은 45살로 중견건설회사의 부장이었죠. 두 사람 모두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순자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홀로 살던 작은 연립주택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딸 미정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으니까요.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던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순자가 그려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미정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엄마, 여기는 저희가 사는 집이니까 규칙을 지켜주세요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딸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이 순자의 몫이었죠. 미정과 도철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내가 할게라고 말하면 그러세요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아침 식탁 풍경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순자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볶음, 나물 반찬들을 가족들은 무표정하게 먹었죠. 그나마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민호만이 할머니, 맛있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호조차 부모들 앞에서는 순자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민호야, 할머니한테 너무 붙어있지 말라는 미정의 말 때문이었죠. 특히 순자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딸 미정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 미정은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사위 도철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따뜻했던 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소리가 조금 크다 싶어 리모컨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 화장실에서 나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왕 오셨으면 눈치껏 계셔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라고 말하려던 순자의 말을 미정이 끊었습니다. 매번 그러시네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미정은 구두를 신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정이 출근하고 나자 순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에게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도철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도철은 현관문을 쾅 소리를 내며 닫고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항상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었고 그 짜증의 대상은 대부분 순자였습니다. 이날 저녁 도철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잔뜩 구겨져 있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도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기생충처럼 굴지 말라고. 술 냄새를 풍기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어조였죠.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들기라도 한다면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방에 혼자 앉아있던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온 것 같았죠. 분수대의 조명이 물줄기를 색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주민들,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삶은 늘 구석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밖에선 화려해 보여도 내 삶은 늘 구석이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자에게는 더욱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일상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숨기기 어려운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어서 아파트 단지 안이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같은 층에 사는 박영희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순자보다 몇 살 어린 60살 정도로 항상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죠. 어머, 순자 언니. 어디 가세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장 좀 보러 가려고요. 그런데 영희의 시선이 순자의 팔에 머물렀습니다.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보라색 멍이 드러나 보였거든요.
어제 저녁 도철이 화를 내며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을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아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소매를 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아휴, 요즘 아파트 계단이 미끄럽더라고요. 순자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어머, 그런데 이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가 않은데요. 마치 누가 꽉 잡은 것 같이. 영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자 순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순자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트 쪽으로 걸어갔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영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순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며 장을 봤을 텐데 오늘은 필요한 것들만 대충 담고 서둘러 계산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누군가를 만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는 영희와의 만남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이웃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미정과 도철이 알게 되면 더 큰 화를 낼 것이 뻔했어요. 엄마가 밖에서 우리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더욱 심하게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철이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이는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회식에서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순자가 준비한 저녁상을 본 도철은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찬을 사람 보고 먹으라는 거야? 도철은 상위에 남을 반찬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이었는데 평소에는 별말 없이 먹던 반찬들이었어요. 맛없는 반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도철은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자 그릇들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일은 고기 반찬도 준비할게. 하지만 도철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기 반찬?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이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도철은 일어나더니 발로 식탁 다리를 찼습니다. 그러자 상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리며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김치찌개가 담긴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런 반찬을 사람 보고 먹으라는 거야? 도철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순자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엄마도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도철 씨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미정의 말에 순자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웠지만 딸마저 사위 편을 드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도철은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반찬 그릇 하나를 집어서 벽에 던졌습니다. 그릇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나고 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나가 죽어. 도철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릇 조각들을 치우려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됐어. 내가 치울게.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픈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을 뿐이었거든요. 정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순자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과 도철의 대화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거야? 그러게요. 매일 눈치 없이 거실에 앉아 있고 순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려 덮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이제는 참는 게 답이 아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일들을 겪으며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죠. 창밖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악몽 같은 일이 있은 후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철의 폭언과 던져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딸 미정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이런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손자 민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음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였어요.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 보니 민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뭐 하고 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호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미정과 도철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순자는 우연히 민호가 쓰던 예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스마트폰이었는데 아직 작동이 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랐지만 민호가 가끔 보여준 덕분에 기본적인 조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휴대폰을 켜보니 화면이 깨끗하게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이것은 그냥 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혹시 내가 겪는 일들도 그런 식으로. 순자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녹음 기능도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도철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어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얘기를 순자도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순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 또 거실에 앉아 있네. 도철은 현관에서부터 중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도철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이 아파트 관리비 다 내는데 너 같은 노인네가 뭔데 설치냐? 도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도철이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앉아 있어. 내가 말 다 할 때까지. 순자는 얼어붙은 채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도철은 순자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명의고 내가 대출금도 갚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말이 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말도 없었거든요. 도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집은 정말 도철과 미정의 집이었고 순자는 그저 얹혀 살고 있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도철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까지 다 내가 내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틀고 에어컨을 켜는 거야? 도철은 손가락으로 순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어젯밤 발견한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해둘 수 있다면. 하지만 휴대폰은 자신의 방에 있었고 지금 당장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나이 먹고 귀라도 먹었어? 도철이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아픔에 작은 신음을 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저항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미정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미정의 말에 순자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낳아 기른 딸조차 자신 편이 아니라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도철은 마지막으로 순자의 팔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눈에 거슬리게 굴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협박조로 말한 후 도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민호가 쓰던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 기능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녹음 버튼도 찾아보고 동영상 촬영 방법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몰래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철과 미정이 알게 된다면 더욱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밤 폭언과 폭행을 녹음하고 영상으로 찍기 시작해야겠어. 작은 결심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증거를 수집해 보기로 마음먹으며 순자는 조심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증오의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순자의 작은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증거 수집을 결심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사용법을 익혀가며 도철과 미정의 폭언과 폭행 장면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녹음도 되지 않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순자는 항상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언제 도철이 화를 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도철이 늙으니 나가 죽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었고, 어제는 미정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까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압박감을 고스란히 순자에게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아파트 관리비 다 내는데 너 같은 노인네가 뭔데 설치냐? 도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폭언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도철에게는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빠르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몰래 녹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조용히 할게.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도철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늙은이가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도철은 부엌으로 걸어와 순자가 씻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순자는 몸을 움츠렸지만 휴대폰의 녹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박서방.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도철은 오히려 더욱 격분했어요. 뭐라고? 나한테 반말해? 너 같은 기생충이 나한테 반말을 한다고? 도철은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자는 균형을 잃고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정신이 멍해졌지만 그래도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미정이 거실에서 나와 상황을 봤지만 여전히 순자 편을 들지 않았어요. 엄마, 괜히 이웃에 알리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미정의 말에 순자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체면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미정의 말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이웃에 알린다는 표현에서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철은 마지막으로 싱크대 위에 접시를 집어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접시가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눈에 거슬리게 굴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도철의 협박이 끝나고 나서야 순자는 휴대폰의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증거 하나가 더 확보된 셈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종교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찾아간 것이었어요. 성당은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니 중년의 신부님이 기도서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성당에 처음 오신 건가요? 신부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그 따뜻함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신부님께 상담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신부님은 순자를 성당 한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폭언, 폭행, 그리고 자신이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신부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가정폭력 상담소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계신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하시거든요. 신부님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정우 변호사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비용이 많이 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 변호사님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시거든요. 우선 한번 만나보시고 상의해 보세요. 신부님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부님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성당을 나서며 순자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도철과 미정의 폭언과 폭행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이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도 생겼어요. 화려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에는 전에 없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님으로부터 변호사 명함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거든요. 혹시라도 미정과 도철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날 순자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장을 보고 돌아온 순자는 평소와 다른 집 안 분위기를 느꼈어요. 미정과 도철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불안해지며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도철이 손에 뭔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눈이 그것에 머물렀을 때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철이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순자가 숨겨두었던 민호의 예전 휴대폰이었거든요. 뭐야? 엄마가 우릴 몰래 찍은 거야? 미정이 휴대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켰을까요? 분명히 침대 밑에 잘 숨겨두었는데. 민호가 말했어. 할머니가 자기 예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도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자까지도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방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바라봤지만 민호의 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부모들에게 혼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도철은 휴대폰을 조작해서 순자가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그릇을 던지고 소리치는 모습, 순자를 밀치는 장면들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를 도철한 거야? 도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학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도철은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애써 모은 모든 증거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이 집에서 꺼져. 도철의 고함 소리가 온 집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지만 도철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도철은 순자에게 다가가더니 거칠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아픔에 신음을 냈지만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박서방, 제발. 제발은 무슨, 이제까지 참았던 게 잘못이었어. 도철은 순자를 거칠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허리와 엉덩이를 강하게 부딪혔어요. 순간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호가 무서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철은 듣지 않았어요. 심해? 이 할망구가 우리를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거야. 미정은 옆에서 도철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순자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시다니. 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동안 애써 모은 증거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파트 벨이 울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도철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는데요. 도철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것일까요? 신고요? 무슨 신고 말인가요? 도철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경찰관은 이미 현관 앞에 와 있었어요. 가정폭력 신고 들어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제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도철의 고함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특히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영희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하자 도철과 미정은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했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요. 가끔 헛소리를 하시거든요. 미정이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컸을 수 있어요. 어머니를 달래려다 보니까요. 도철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바닥에서 일어나 앉았지만 경찰관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순자에게 물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말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괜찮습니다. 가족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결국 경찰은 대충 넘기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도철이 다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확실히 해두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순자는 속으로 흐느꼈습니다. 역시 이 화려한 아파트도 나를 지켜주진 못하네. 하지만 그때 순자는 문득 신부님께서 준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박살나고 경찰까지 돌아간 후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모은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몸은 도철에게 맞아서 여기저기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라도 들릴까봐 베개로 얼굴을 막았어요. 벽 너머로는 여전히 미정과 도철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게. 진짜 무서운 할망구야.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잖아.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순자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민호가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호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민호 곁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혼날 줄 알았으면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순자가 미안해하자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민호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이해해. 그때 민호가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더니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따로 저장해놨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찍은 영상들이요. 제가 미리 복사해서 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요. 민호가 자신의 새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할머니가 매일 밤 무서워하시는 것 봤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장해 둔 거예요. 순자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저도 혼날 거예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꼭 끌어안았어요.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뭐 할 거예요? 민호의 물음에 순자는 신부님께서 준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볼게. 순자는 민호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신부님께 받은 명함을 꺼냈어요. 정우 변호사. 명함을 바라보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정과 도철이 출근한 후 순자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신부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어요. 순자님, 정말 큰일을 당하셨군요. 제가 바로 정우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신부님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정우는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오후 2시 순자는 신부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순자 어르신, 힘드셨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우 변호사는 진지하게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손자분이 증거를 백업해뒀다고 하셨죠?
네, 민호가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뒀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려면 순자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정우 변고사는 순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님이 겪으신 일은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존속학대에 해당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헛되진 않았구나.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고사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는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순자님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싸울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우선 민호군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도 정식으로 접수하겠어요. 정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말이에요. 화려한 아파트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자의 작은 반격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민호의 도움으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정우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검토한 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사건 이후로 미정과 도철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순자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엄마, 요즘 자꾸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애썼어요. 그냥 성당에 좀 다녀오는 거야. 성당이요? 언제부터 엄마가 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미정의 추궁은 계속됐지만 순자는 담담하게 견뎠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과 신부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순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철이 회사에서 돌아온 후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도철은 현관문을 쾅 소리를 내며 닫고는 바로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이유도 없이 분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서방, 무슨 일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철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이 집을 불길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재수없는 일만 생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도철은 술에 취해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도 날 이상하게 보고 이웃들도 수상하게 생각하고 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야. 도철은 순자에게 다가가더니 거칠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가 다르게 반응했어요. 손때
박서방. 순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철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더 큰 화를 냈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야.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순자가 침착하게 말하자 미정이 거실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순자의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미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달라졌어.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순자의 말에 도철과 미정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순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뭔 소리야?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도철이 소리치며 순자를 밀쳤지만 순자는 넘어지지 않고 버텼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야.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거야. 법이라고? 미정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들을 모두 고소할 거야. 순자의 선언에 도철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존속학대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정우 변고사가 순자를 대리해서 제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경찰이 도철과 미정에게 출석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철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경찰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존속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철과 미정은 순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진짜 미쳤구나.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 고소했어. 이제부터는 법이 판단할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철이 큰 소리쳤지만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증거? 충분히 있어.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민호의 손에는 새로운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그동안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도철이 소리치는 모습, 머리채를 잡는 미정의 손길, 차갑게 식탁을 엎는 장면들, 화려한 아파트 거실이지만 화면 속에는 폭력과 증오로 가득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마저.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밤 우는 소리 들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도철과 미정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고 이제는 법정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거든요. 저 여자가 치매라서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도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순자는 의연했습니다. 곧 법정에서 만나자 박서방. 순자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희미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분당 아파트에서 벌어진 추악한 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차례였어요.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특히 고령층 학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우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도철과 미정이 자신들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특히 미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존속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숙연했어요. 도철과 미정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도철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고인 김순자 씨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여자가 치매라 헛소리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도철이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법정에서의 그 모습은 오히려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족 간의 작은 갈등을 침소봉대한 것 아닙니까? 미정도 억지스럽게 변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판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리 카드가 담긴 봉투를 건넸어요.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앞쪽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그동안 몰래 촬영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이런 반찬을 사람 보고 먹으라는 거야? 도철이 소리치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폭언을 퍼붓는 장면. 엄마, 괜히 이웃에 알리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미정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화려한 아파트 거실의 모습과 대비되는 폭력과 증오의 현실이 법정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영상을 보던 판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도철과 미정은 자신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고개를 숙였어요. 이 영상들은 언제 촬영된 것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난 2달간 거의 매일 밤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우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피해자의 손자인 민호 군이 보관해 왔습니다. 민호가 증인석에 나와 작은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밤 울고 계셨어요.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것도 봤고요. 민호의 증언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더 이상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민호의 순수한 증언이 끝나자 판사는 피고인들을 향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존속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령의 친모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도철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박도철, 김미정은 존속학대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사회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고인 박도철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미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미정과 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끝나자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지만 순자는 말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법정 앞 가로수 길을 걸으며 순자는 정우 변고사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존엄을 되찾은 것 같구나. 순자는 눈시울을 적시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됐습니다. 분당 아파트, 노모 학대 자식들, 법정서 몰락. 고령층 학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통쾌하다 현실에도 이런 판결이 필요하다 용기 있는 할머니께 박수를. 순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다시 빛날 거야.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당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순자에게는 그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진실이 승리한 후의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변호사 정우의 도움으로 순자는 새로운 시니어 주택으로 이주했고 먼 친척집에 맡겨진 손자 민호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자는 이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순자의 긴 인내 끝에 찾아온 정의로운 승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